안녕하세요. 김양노무사입니다. 자, 오늘 2차 기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파트 총론 파트고요. 총론 파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돼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출 주제가 3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배우잖아요. 이때 실제로 케이스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실무상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어떠한 직군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고요. 케이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 캐디가 나올 수도 있고요. 노조법상 근로자 할 때. 그 다음에 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뭐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뭐 이런 거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여기 해당하는 판례에서는 좀 새로운 거를 조금, 최근 판례를 조금 가져다가 놨어요. 그래서 그 판례 3, 4번 보시면 판례 3, 4번 제일 뒷부분에 챕터에 보시면 기출문제 있고 그 뒤에 판례가 좀 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판례 보시면 우리가 3번, 4번에 보시면 보험회사 지점장이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지, 정수기 설치 엔지니어가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지, 채권 출시만 어떤지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그죠? 얘를 선제적으로 결정을 해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그죠? 보호될 수 있는, 국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최저 수준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근기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기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근기법이 적용되는 쪽 근기법이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뭐 일반 민사계약에 의한다든지 민사 뭐 법리에 의해서 뭐 그렇게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자, 그러한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근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근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지 여부. 그 다음, 근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죠? 근기법상 사용자는 어떠한 의의가 있어요? 그렇죠. 근로자에게, 그죠? 직접적인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근기법의 준수 의무, 수범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로서 사용자 개념을 내가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상대방이 아니었어도, 그죠? 내가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상대방은 제3자예요. 그죠? 다른 사람인데, 그죠? 나는 A랑 근로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내가 B예요. 근데 나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C라고 할게요. C와도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있을 건가? 얘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문제도 또 나와요. 요거는 확장과 관련되는 개념이고요. 얘는 직접적으로 근기법상인 보호 주체가 될까? 보호 주체인 그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나오는 거고요. 근기법에 해당해야,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금도 청구할 수가 있고, 그죠? 우리가 뭐예요? 산재도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물려져 있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안 나왔던 건데 유리성의 원칙이라는 게 한번 몇 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유리성의 원칙에 대해서. 유리성의 원칙은 우리가 1차 때도 많이 배웠잖아요. 뭐예요? 법원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법원의 우선순위. 우리가 맨날 한 거 뭐예요? 법단 취계잖아요. 그래서 법령, 단협,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죠. 그런데 노동법에서 유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상위법이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 이 노동법 영역에서는 요 하위법이 더 유리한 경우에 상위법이랑 배치돼도 하위법이 적용이 될 건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최근의 판례는요, 최근 판례는 취업규칙, 즉 불리한 취업규칙하고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을 때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죠?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나라는 판례가 나왔을 때, 그럼 논점이 있을 때 판례는 유리의 원칙 적용이 된다. 즉 뭐예요?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이쪽이 이 기출문제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거 말고도 보다 전통적인 논점은 얘였죠. 단협하고 취업규칙 사이에는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가라는 논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유리의 원칙이 부정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적자치 원칙상 단협을 체결한다는 거. 그죠? 불리한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단협을 개정하는 거예요. 즉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고요. 단협이 더 불리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보다 유리한, 여기다가 유리의 원칙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냥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취약규칙을 적용을 계속하면 뭐하러 단체 교섭해서 쟁이행위 막 해가면서까지 단체 교섭을 체결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단체 교섭을 개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새로 단체 교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정을 할 이유가. 그래서 당사자들이 단협하고 취약규칙 사이에서는 유리의 원칙이 부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단협을 개정한 이유가 이렇게 불리한 취약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제 자치에 의해서 무사 자치에 의해서 이 단협으로 이렇게 근로조건을 새로 세팅하자라는 게 당사자의 합치되는 의사가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논점은 요거 취약규칙하고 계약 사이에서는 결론만 얘기하면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판례 태도 단협하고 취약규칙 사이에서는 유리의 원칙이 부정이 됩니다. 그죠? 유리의 원칙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결론을 조금 정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기출은 여기가 나왔는데 기출은 취약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요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 똑같은 게 똑같은 논점으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고요. 전통적인 거는 근기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보시면 총론 부분, 자, 1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법원은 뭐예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판사가 그죠? 어떠한 사건이 분쟁이 터졌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때 룰로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판단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용어로서는 우리가 실정 제목만 보세요. 큰 제목 로마자 2번에 실정노동법. 그죠? 실정노동법에는 우리 국내 법률, 법령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국제법으로는 뭐예요? 헌법 6조 1항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우리가 비준한 거. 그죠? 우리가 그 체결 비준한 그 협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우리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니까 요거는 법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노동 관행, 그죠? 노동 관행이랑 요 밑에 자치 규범으로서 단협 취약규칙, 조합 규약, 근로계약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법원이 된다라고 배웠죠. 요거는 1차용인 거고 우리는 관행이 이제 인정이 되기 위해서 관행이 법원성이 인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요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노동관행에다가 제목에다가 규명사규 적어 놓으세요. 두 문자. 규명사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일단은 노동관행이 법원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그 관행이 실제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소리예요. 그 관행에 따라서 내가 권리를 가졌으면 그죠? 사용자한테 그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당사자를 구속할 수가 있겠느냐, 당사자 사이의 규범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관행이 성립된다 그러면 특정 금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중에 기업 간 인사이동 중에 전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적은 동의가 요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동의라는 거 관행으로 우리는 있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죠? 관행으로 이러이러한 건 동의로 본다라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면 인정이 되면 전적이 유효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게 문제가 좀 됩니다. 자, 노동 관행이라는 거 볼게요. 자, 일단은 거기 그 책 먼저 보세요. 노동법은 특성상 관습기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뭐 노동 관행이나 관습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성문법, 법률의 형식으로 들어온 게 여러 개가 있기는 해요. 이건 특성이에요. 그냥 노동법의 특성. 자, 그런데 그래서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노동 관행이 보완 적용이 되어 왔다. 노동 관행은 노동 관계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짐으로써 그 행위 준칙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까지 외우실 거 없어요. 노동 관행은 그 자체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법원은 인정이 안 되는데 다만 우리가 1차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 관행도 법원성 인정된다라고 해서 맞는 지문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그 법원이라는 거 관행이 법원성을 갖추려면 이겁니다. 자,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즉 뭐예요? 규범력을 가진다.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려 그러면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뭐예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명확히 승인되거나 자,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어떤 제도다. 그죠? 여기서 4입니다.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라고 있을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뭔가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게 요건이에요. 규명, 사규. 요게 있으면 특정한 내용에 관행이 있다. 즉 구속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거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의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관행의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게 인정되는 것들을 뒤에서 판례에서 볼 거예요. 노동관행으로 인정되는 것들, 노동관행으로 부정되는 것들, 이런 거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노사자치규범에는 그냥 제문 보고 넘어갈게요. 단협, 취약규칙, 조합규약, 근로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례, 행정해석, 판례, 사용자 지시 이런 건 당연히 법원성이 부정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관련 판례 보세요. 관행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례 있죠? 요거는 조금 볼 거예요. 요거는 볼 건데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서 막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임금성에 대한 거 있죠. 그죠? 요거 관행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례에서 차량 운행수당의 임금총액 산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특정한 명칭, 차량 운행수당이라는 거 요거 주는 거 관행으로 인정되면 사용자한테 차량 운행수당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임금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만약에 그 평균임금 지급 사유, 그죠? 그게 발생됐을 때 얘가 임금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도 산입돼야 되잖아요. 그런 줄줄이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이 대가로 1번에 중요한 거는 오히려 여기서 볼 거는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임금성을 아셔야 돼요. 임금성. 우리가 노동법에서 얘기하는 임금은 도대체 뭐가 돼야 임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 임금성이 인정되려고 하면, 자,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요, 그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얘는 정의 규정에 있으니까. 자, 이거예요. 자, 근로자한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또 그 지급에 관해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급 의무. 그죠? 지급 의무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된다. 보세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 지급에 관해서 뭐든 상관없어요. 단협이든 취약규칙 등에 의하여 지금 등에 의하여 돼 있잖아요. 여기에 관행이 들어갈 거예요. 자, 단협이나 취약규칙 등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뭔가 지급 의무가 있다.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를 불무하고 모두 포함된다. 즉 키워드 뭐예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거는 그죠? 임금이죠? 임금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하는데 왜 이거 얘기하냐면 일단은 평균임금이라고 하려 그러면 평균임금 뭐예요? 퇴휴 연재감. 퇴직금 산정할 때 우리가 평균임금을 쓰잖아요. 개념을. 그러면 평균임금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애초에 얘도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임금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임금성이 인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임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거는 명칭여하 불문하고 그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거면 다 들어가는구나. 자, 그러면 요거 지급 의무 있잖아요. 자,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해서 그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고요. 그죠?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는 이제 관행이 여기 나와요. 단협이나 여기. 단협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의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즉 무슨 소리예요? 어떠한 근거든 간에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 관행으로서 이게 성립이 됐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 1회당 금 10,000원이다. 10,000원이라는 지급 기준이 있었대요. 당사자 사이에. 뭔가 명문으로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관행이 문제가 된 거니까. 우리 뭐 규정은 없었는데 이거 그냥 맨날 이렇게 줬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사건에서. 자, 1회당 10,000원이라는 지급 기준을 정해두고 운행 횟수에 비례해서
매월 임금 지급이래. 계속적 정기적으로 줬어요, 이거를. 그죠? 그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나? 봤더니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회당 10,000원이라고 계속 줬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는 관례에 의해서 회당 금 10,000원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죠? 그런데 사용자가 이제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러한 운행수당은요, 이거 내가 이렇게 관행적으로 회당 금 10,000원 이렇게 책정해서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용자가. 그래서 사용자는 얘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서 주려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었어요 라고 항변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죠? 이런 금원이라기보다는 요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승무를 하기만 하면, 운행을 하기만 하면 회당 그냥 10,000원씩 준 거예요. 그러면 운행을 하면 주죠. 운행을 안 하면 안 주고. 즉 뭐예요? 실제 이 사람의 근로의 제공은 뭐라는 거예요? 운행을 하는 게 근로잖아요. 즉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구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거구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됐고, 어쨌든 사용자한테 뭐든지 간에 1회당 10,000원 준다라는 거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알고 있네. 규범으로 있네. 이 관례. 요거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네. 줘라. 라고 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렇게 평균 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이 산입돼야 된다. 라고 해서요. 즉, 요 차량 운행 수당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노동 관행으로서 인정해서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준 판례입니다. 요거는 임금성에 대한 것 때문에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특별 생산 경력금의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 있죠. 자, 얘는 그냥 저랑 같이 볼게요, 교과서. 자, 회사가 특별 생산 경력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를 막 했어요. 그래서 생산 경력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당시 애초에 조정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애초에 조정안에서는 위 생산 경력금은 전년도 경영 성과를 감안한 특별 상여금으로서 1회에 하나기로 이제 약정을 했던 거예요. 거기 끊으세요.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슬래시 하세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사용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1회 주고 멈췄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했냐면 이후 밑줄 그세요. 회사의 경영 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없이 동그라미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이 된 거예요. 정기적 계속적으로 특별 생산 경력금을 지급해 왔다.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원래는 처음에 아무리 조정안에 그렇게 했었어도 너가 계속 관행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했잖아. 이거 관행이지.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노동 관행 등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해봤었던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관행의 구속력이 부정되는 사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에다가 X 표시 쓰시고요. 자, 얘는 2번은 방가로 2번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그냥 읽으실 거고 1번 동의 없는 전적 저랑 같이 볼 거예요. 자, 전적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줄 이거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뒤에 다 할 겁니다. 전적이라는 거는 자, 적을 옮기는 거예요. 적을 옮기는 거. 즉 무슨 소리냐? 기업의 인사이동에는 기업 내부에서 하는 인사이동이 있어요. 뭐 배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전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에 있던 사업장에서 뭐 대구로 발령 나는 거. 그죠? 이렇게 지방 보통 찍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를 전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기업 내의 인사이동이에요. 근데 전적이라는 건 적을 옮기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예요? 사용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용자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지 저 회사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초에 기업 간에 우리가 편의상 기업 간의 인사이동이라고 하는데 기업 간에 뭔가 이런 게 있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돼요. 그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전적은 무효예요. 이게 이제 기본 상식이에요. 기본 배경 지식. 자,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세요. 밑줄 긋게요. 이건 그냥 뒤에 나올 건데 예습하는 거니까 뭐 샤프 같은 걸로 거도 상관없어요. 자,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밑줄 그세요. 그죠? 요거는 보통은 그 대기업 계열사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용자는 변경이 되죠. 대기업 계열사 간이라도.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자, 그러면 밑줄 그실 거는 자, 일단 눈으로 보세요.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그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죠?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정근이나 전부와는 달라서 밑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건 전적할 때 나중에 외울 거예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유효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무효예요. 그런데 기업에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관행으로 우리 동의 인정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업 그룹 내의 다른 계열 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가지고 그 관행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전적을 유효하게 시킬 수 있다. 즉, 이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명사규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행이 밑줄 긋지 마세요. 그냥 규명사규면 동그라미 해요. 자,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죠? 아무런 이유도 제기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인 얘기. 그죠? 사실관계가 원심이 어쨌든 확정한 바와 같으면 그냥 눈으로 보세요. 소론과 같이 대우그룹 내 계열 회사 간의 전적이 20년간 계속 시행돼 왔고 현존 관리직 사원의 30% 이상이 이와 같이 전정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요것만 가지고 관행의 동의 있잖아요. 동의를 요 관행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냐. 요러한 게 문제가 됐었는데 보세요. 요거는요.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계열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 요게 이 케이스에서는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요. 요 경우에는 동의를 인정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들이 나오면 관행은요.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판례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뭔가 이렇게 뭐 요런 거 있잖아요. 뭐 임금 총액이나 이런 근로자의 권리들, 그죠? 이런 것들을 조금 승인하는, 인정하는 거는 조금 더 유하게 좀 보는 것 같고요. 이런 것처럼 근로자의 권리를 완전 박탈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거는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죠? 내가 아예 사용자가 바뀌어버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바뀌어버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논점은요. 지금 여기에서는 전적이 그죠? 관행으로서 성립이 안 된 케이스를 지금 본 거고요. 나중에 전적 파트 가면 이 동의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포괄적, 사전적 동의 요거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대기업 계열사 간에 보통 요거 계약 체결할 때 요거 하고 들어가요. 요거 전적에 대한 동의를 미리 사전적으로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요건하에 유효성이 인정이 될 것인지 뒤에 전적 파트에서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 관행 파트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제2절의 법원의 경합 보세요. 자, 법원의 경합 보시면 자, 이거는 법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법률 전문가라면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법률에 대해서 경합을 할 때 우리가 법단 취계했던 것처럼 법원 사이에서도요, 법률 사이에서도 요거 이 효력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즉, 우리 법 체계 내에서 가장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헌법이 가장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 그래서 헌법하고 예를 들어 뭐 무슨 특별법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헌법이 제일 우선이 되는 거예요. 제일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나라 효력 순위가. 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사관계는 다 민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민사 중에서도 상사, 그죠? 상행위에 관련된 거는 상법이 적용이 돼요. 그죠? 요런 것들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형법보다 뭐 특정 경제 뭐 가중처벌법 이런 게 있으면은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요런 걸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특별법이 우선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 동일한 법 사이에서는 당연히 신법이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노동법이 근기법이 계속 개정이 됐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최후에 개정된 법 있잖아요. 뭐 시행일 뭐 당연하고. 그죠?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건 당연한데 어쨌든 제일 나중에 개정된 현재 법이 가장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법과 국법 중에는 당연히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노동법 특유상. 그죠? 노동법에서는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거, 하위법이라도 유리한 거 지켜주면 안 돼? 이러한 논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동법의 특유한 유리성의 원칙이 존재하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자, 유리의 원칙 의 보세요. 자, 요거. 하위의 법원. 그죠? 우리가 여기다가 유리성의 원칙에다가 일단은 법단 취계 써 놓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요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볼 거예요. 자, 지금은 요거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하위의 법원이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유리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관련 조문은요. 관련 조문은 15조, 97조, 3조. 그죠? 뭐 요렇게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일단 관련 조문 눈으로만 볼게요. 자, 근기법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근기법은 뭐예요? 최저기준이잖아요. 강행규정적 성질을 가지죠. 그죠? 15조 이해했고. 자,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해서 97조라고 나와 있는데, 요 97조는 판례가 97조의 취지, 요런 것들을 감안해서 97조를 반대 해석하면 요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97조. 그 다음 또한 근기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니까 그죠? 3조 이렇게 의하면 이렇게 단협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근기법보다 유리하면 이게 이제 우선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거. 근기법은 최저기준이니까 당사자가 체결한 단협이나 당사자가 체결한 뭐 체결은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뭐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유리성의 원칙 적용 여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돼 있는 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에요. 그래서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요거 먼저 보는 겁니다. 그죠?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결론 말씀드리면,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죠? 요거.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요거 문제점 꺽쇠 표시합니다.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 요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 문제점, 문제의 소재 있잖아요. 그죠? 요거,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결론,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유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서는. 그죠? 요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자, 최근 판례 태도 볼게요. 자,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서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뭐가요? 근기법 97조가. 그죠? 근기법 97조. 요거를 반대 해석을 하면, 그죠? 97조 반대 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먼저 적용이 되고,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때,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특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집단 동의 받아야 되는 그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하고, 근기법 제4조. 그죠? 근기법 제4조는 당사자 사이에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종합을 하면, 그죠? 자,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니까, 이러한 각 내용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94조, 97조, 그 다음에 근기법 4조 이런 것들의 취지하고 법조문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자, 근기법 94조가 정하는 집단 동의는 취업규칙에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니까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불리하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죠? 취업규칙은 불리하게 변경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개별 근로계약에서 유리하게 이미 적용되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근기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따라서 핵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이 됐어요. 집단 동의를 받아서 불리하게 잘 변경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론이에요. 이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요.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고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그죠?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으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즉 결론 뭐예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보다 불리한 규칙으로 유효하게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죠? 개별적인 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이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그 동일한 내용이 판례 1번에 있는 거예요. 판례 1번 보세요. 판례 1번. 판례 1번 보세요, 여러분. 시험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나갈 거예요. 자, 노동법 총론의 판례 1번 보시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원칙 적용 여부 있죠. 그죠? 여기 사실관계 쪽에 읽어보시고, 사실관계 어쨌든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나한테는 이미 기존에 더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었어요. 둘 중에 뭐가 적용이 될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주요 논점을 적어놨고요. 판결 요지가 있고 판결 이유가 있잖아요. 판결 이유는 앞으로 보실 때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포섭할 거냐, 그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 요지는 그러한 측면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볼 거는 일단 나중에 정리는 그 논점별로, 그죠? 대괄호 1번에 대한 결론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판결 요지에 있는 키워드 체크해드린 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주요 논점 1번 보세요. 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이 됐다. 그래서 변경이 된 경우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이 되는지 여부. 변경 안 되죠? 그죠? 변경 안 되고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죠? 2번.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되는지 여부. 맞죠? 그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닌 거는 소극이라고 하고요. 맞는 건 적극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법률 용어고, 일단은 거기다가 결론을 여러분들이 좀 손으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알게. 1번은 저 같으면 변경 X 이렇게 쓰고요. 그대로 유리한 근로계약 유지 이렇게 적었고요. 저는 2번의 경우에는 적용되는지 여부잖아요. 거기다 옆에다가 동그라미 이거를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결 요지 보면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요거 비슷해요. 자, 97조가 판결 요지 1번 보세요. 97조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거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부분에 의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규정의 취지를 쭉 본 거예요. 미달하는 경우, 세 번째 줄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최저기준으로서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해서 근로계약 중에서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죠? 됐죠? 자, 그래서 그 아래줄 보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있잖아요. 거기다 끊으시고요. 그죠? 이러한 내용과 입법 취지, 요걸 고려해서 근기법 97조를 반대 해석하면 이제 거기 밑줄 그어져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을 유효로 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 됐죠? 요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 판례 2번 보세요. 판례 2번. 자, 판례 2번 가기 전에 판례 1번의 판결 주문 있죠. 거기에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찾으셨죠? 결국 이 사건 거기 보이시죠? 그 옆에부터 이제 밑줄 그세요. 자, 취업규칙에 대해서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그죠?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해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즉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이게. 됐죠? 요게. 그래서 이게 결론은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자 그러면 그 밑줄 친 덩어리의 제일 윗줄 보세요. 밑줄 긋지 말고 그냥 보세요. 이 취업규칙이요. 불리하게 변경이 된 거예요. 기존 조건보다.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됐냐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자가 된 원고에 대해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60% 또는 40% 삭감하는 거를 내용으로 하는 임금피크제가, 그죠? 임금피크제 신설도 어쨌든 취업규칙 변경이잖아요. 그죠? 임금피크제가 어쨌든 내용이 이제 이렇게 불리하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기존에 원래 연봉이 100% 받고 있던 게 있었는데 임금피크제가 형성이 되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죠. 취업규칙이 신설이 되면서, 그죠? 불이익한 변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불이익한 변경이 유효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취업규칙은 앞으로도 유효하게 이제 불리하게 변경이 된 거죠.
된 거긴 한데 기존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유리한 근로계약 있잖아요. 이게 더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 2번도 이게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판결 이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판결 이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요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밑줄 긋습니다. 취업규칙이 집단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기법 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그죠? 똑같죠? 아까 했었던 거죠. 따라서 자, 그래도 밑줄 걷어 놓으세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요.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그죠? 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포인트가 되는 것들 보셨고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간략하게 압축이 돼서 뭐 변형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논점은 그렇게 또 똑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얻어놓을 거는 결론. 아시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양가로 2번 본문에 넘어오세요. 자, 단협과 근로계약 있죠? 그쵸? 단협과 근로계약 있는데요. 여기 뭐 문제점 여기 딱 뭐 넘어보시고요. 넘어가시고 여기는 지금 뭐 명확하게 이렇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문제가 된 판례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적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아까 판례 2번에서요, 여러분. 그죠? 판례 2번에서도 보면 판례 2번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 그 사이의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보실 거고 교과서 보시면 단협과 근로계약이 전면적으로 문제가 된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고, 그래도 검토만 일단 보시면, 그죠? 요거는 검토만 일단 보시면, 자, 단협하고 요게 문제가 되는데 검토 노조법 33조가 미달이 아니라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기업별 노조가 사실은 위주긴 해요. 노조의 형태가.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가 좀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단협의 취지, 집단자치 이런 걸 봤을 때 유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제 우리가 검토 의견을 조금 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가볍게 보세요. 단협과 근로계약 부분은 조금 가볍게 보시고요. 요 가볍게 보시는 거는 제가 앞으로 가볍게 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2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조금 하세요. 그죠? 요 검토는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 단협과 취업규칙 3번 보세요. 단협과 취업규칙. 얘는 좀 보셔야 돼요. 얘는 전통적인 논점이에요. 자, 문제점 보시면 자, 문제점 보세요. 자,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그죠? 무효가 되죠. 요거는 알겠는데 이때 단협과 취업규칙 간에 유리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돼요. 그죠? 요런 것처럼. 근데 결론 유리성 원칙 부정됩니다. 아시겠죠? 판례 보세요. 판례.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단협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 자, 여기 밑바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단협이 불리하게 개정이 됐고요. 그죠? 기존의 취업규칙이 지금 불리한 단협보다 유리했던 거예요. 자, 요렇게 됐었는데 자, 단협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협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끊고 단협은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밑줄 그세요. 개정된 단협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협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됐죠? 요거. 그래서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검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취지나
이런 취지 하에서 유리성의 원칙이 부정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봐서 우리가 법원의 요 유효성까지 봤어요. 유리성의 원칙 적용 여부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기법상 근로자하고, 그죠? 근기법상 요 사용자 있죠. 노조법상 근로자 있죠. 그래서 요거 좀 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다가 일부러 지금 그 근기법상 근로자 사용자,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다 갖다 놨는데, 그죠? 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꼼꼼하게 볼 거고요. 이 해당 부분에서 지금 요게 안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 근기법상 근로자 사용자,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를 보는 포인트, 그러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짚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온지를 좀 구경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흡수가 빠르니까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절부터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